그날이 너무나 따분해서 안녕하세요. 제58차 부천 독서 지향에서 발표를 맡은 조경화입니다. 이번 책은 강신주의 망각과 자유라는 책입니다. 강신주 저자는 1967년 경남 한양에서 출생을 했고요. 사랑과 자유라는 주제를 주로 말씀하시는 철학자입니다. 이분은 주로 이제 우리 대중강연과 책을 통해서 철학적 소통과 사유로 모든 사람이 철학적인 세상을 꿈꾸는 인문학자입니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장자라는 논문으로 철학 박사학위를 받으셨고요. 저서로는 철학 삶을 만나다, 상처받지 않을 권리, 철학이 필요한 시간, 철학적 시 읽기의 즐거움, 감정 수업, 매달린 절벽에서 손을 뗄 수 있는가, 다상담 123, 김수영을 위하여 등 다수가 있습니다. 이 책의 목차를 살펴보면은요, 5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1장은 망각, 동양 철학의 가능성, 2장 장자의 비약, 관저에서 창조로, 3장 인테르메조, 장자로부터 백남준으로 혹은 백남준으로부터 장자로, 4장 호전몽으로 장자가 말하려고 했던 것, 5장 잃어버린 시간과 타자를 찾아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는 핵심 키워드로 3가지를 뽑아봤는데요. 첫 번째는 도행지이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길은 우리가 걸어가는 데서 완성된다라고 제물표현에 나와 있는데요. 길은 미리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라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망각 비움인데요. 망각만이 우리 삶을 좀먹는 기억들과 싸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망각이라는 거고요. 이 망각과 비움을 통해서 우리가 타자에게 비약하는 데 필요한 조건이지만 결코 충분한 조건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무익비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날개 없음으로 날기라는 뜻인데요. 결국 망각과 비움을 상징하는 거죠. 날개 없음은. 세 번째는 타자 소통이라는 타자와의 소통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단어인 것 같아요. 자신이 가진 모든 것, 즉 선입견, 오만, 자의식, 사변적 사유 등등을 비워야만 우리가 타자와 소통할 수 있는 이 소통을 함으로써 가벼워지고 경쾌해지고 도약의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 타자와 사랑과 연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소통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뽑아봤습니다. 네, 이제 1장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망각, 동양 철학의 가능성에 대해서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철학자 얘기를 하면서 작자가 말을 하고 있는데요. 니체가 이야기하는 망각은 어떤 것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기억을 초월하는 능동적인 힘이라고 보았고요. 또는 벗어나려는 치열한 투쟁이 망각이라고 보았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면은 그 남매가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이제 지금 모래성을 쌓기 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장면을 보면 우리 아이들은 분명히 이게 이제 모래성을 쌓다가 파도가 밀려오면은 분명히 모래성이 이제 부서지고 없어지고 흔적도 없어지는데 아이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모래성을 쌓고 또 그 하는 행위로 인해서 즐거워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니체는 아이들이 이렇게 망각을 하기 때문에 창조적인 능력을 갖춰지는 나라고 해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호이징하라는 분이 이제 놀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요. 놀이와 임무라는 거를 두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놀이라는 거는 자발적으로 내가 스스로 좋아서 행복해서 하는 거는 놀이이고,
의무적으로 하는 거는 노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망각이 없다면 행복도 명랑함도 희망도 현재도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국 망각이 우리한테 행복을 준다는 거죠. 두 번째는 니체의 그 장자죠. 니체의 아들인 둘레즈가 이야기하는 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얘기 중에 보면은 수영교사가 계속 그 육지에서 이제 수영 동작을 가르치는 내용이 나와요. 뭐 수영을 할 때는 이렇게 계속 하라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물속에 들어갔을 때는 의식하면서 했었던 동작들은 아무 소용이 없어지고 결국은 수영을 못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공자가 어디 이제 제자들하고 떠나면서 큰 폭포수가 막 떨어지는 곳에 한 젊은 사나이가 이렇게 빠져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자들 보고 저 사나이를 좀 구해라 라고 했는데 막상 가보니까 그 사람은 유유하게 그 물속에서 빠져나와서 걸어가는 걸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나이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당신은 이렇게 위험한데 어떻게 수영을 이렇게 잘할 수 있어요? 라고 비법을 물어보니까 저는 물이 빨려들면 빨려드는 대로 물이 밀어내면 밀어내는 대로 그렇게 그러니까 물과 자신의 몸을 동일시 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무엇이냐면 내가 의식하지 않고 감각적으로 동일시 하면서 했기 때문에 수영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모든 것을 잊어야만 모든 것과 연결될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선불교 이제 종파에 해능이라는 스님이 계세요. 이분은 이제 무념의 실천이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도 일종의 사실은 망각인데요. 일체의 모든 대상을 보면서도 그것들에 집착하지 않는 것, 행하는 거죠. 무념, 생각이 없는 거로만 따지면 사실은 허무주의로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실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세계 속으로의 초월이지 망각이라는 거는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지 내가 세계 밖으로의 초월은 아니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동양 철학에서는 망각이라는 거는 삶의 긍정과 새로운 생성을 위해서 제한된 길이라고 보았는데요. 우리가 망각을 사유한다는 것은 망각이 허무주의로 흐르지 않고 삶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열도록 철학적 토대를 마련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 2장을 보겠습니다. 2장은 장자의 미학, 관조에서 창조론인데요. 그 아름다움을 얘기를 하면 사실 칸트를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칸트는 이제 우리가 그냥 그 대상물을 보면서 대상물에 대해서 보는 관조적으로 그 대상을 보는 걸 아름다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에서 숭고의 느낌에 대한 마주침의 미학이라는 건데요.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내가 어떤 사물에 이거는 봄에는 무슨 꽃이 피고 이 꽃은 어떤 종류의 꽃이고 색깔은 어떻다라는 거 그냥 그 자체를 보는 관조적 미학, 그거를 관조적 미학이라고 이제 예시를 들었고요. 숭고의 느낌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높은 산에 올라갔을 때 뭐 느껴지는 거 아니면 뭐 폭풍이 쳤을 때 그 속에서의 나한테 들이닥치는, 즉 뭐냐면 내가 그냥 자연을 창문이 있으면 자연을 그냥 밖에 있는 풍경을 보는 게 관조적 미학이라고 한다면 내가 직접 그 자연 속으로 들어가서 자연과 같이 일치되는 그런 거는 이제 승고의 느낌이라고 그러니까 마주침의 미학이라는 설명을 책에서는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아름다움은 비우고
마주치고 그리고 울림의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창조로서 표현된다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관찰자의 입장으로 표현됐고 장자는 창조자의 입장으로 표현되었습니다. 또 이제 그 제물편에 보면 남곽자기라는 스승과 안성자유 제자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바람이 어디서 나오는지 이제 구멍의 크기와 깊이 그리고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바람과 구멍이 마주치면서 나는 소리가 바람 소리인데요. 이 소리는 우발적으로 마주침으로써 소리가 나는 거로 바람의 세기에 따라서 구멍의 깊이, 크기에 따라서 틀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소리를 낼 수 있으려면 닫혀 있고 막혔던 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열려야 되고 소통해야 된다는 거를 이 얘기로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또 거울 얘기가 나오는데요. 거울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볼 때 그냥 내 자신을 그대로 비추기도 하고 타자를 항상 비추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마음을 거울처럼 비워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내가 현재 나를 보고 있는 그러니까 거울이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보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에 거울은 제 모습을 비추고 상대방 모습을 비춘다는 거죠. 즉 뭐냐면 비워야지만 타자와 소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라고 해서 거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인테르메조 장자로부터 백남준으로 혹은 백남준으로부터 장자로. 여기에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조삼모사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장자에는 조삼모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침에는 3개를 주고 저녁에는 4개를 준다고 이제 원숭이들한테 얘기를 하니까 원숭이가 화를 내면서 싫다고 하니까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이 그러면 아침에 4개를 주고 저녁에 3개를 주겠다 그랬더니 원숭이가 되게 좋아했죠. 이거는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어리석은 사람을 이제 똑똑한 사람이 어린 사람한테 이제 속이는 그런 거를 이제 어리석음에 대해서 비유를 한 내용이었지만 백남준은 이거를 다시 해석을 했어요. 예술가라서 그런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하고 원숭이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이 의사대로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이제 3개를 줄지 4개를 줄지를 선택을 하는 게 아니고 원숭이들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원숭이가 3개 주는 거 싫다, 아니면 4개 주는 거 좋다, 아니면 5개 주는 게 좋다라고 계속 하면서 계속 관계에서 조율해 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예술가인 그 백남준은 예술도 마찬가지다. 예술을 하는 사람의 입장이 아니고 결국은 예술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이 거기에 같이 참여하면서 그거를 계속 수정해서 결국은 예술작품이 나온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결국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소통인 거죠. 일방적인 게 아니고, 또 거기 책에 보면은 도추라는 단어하고 황홀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도추라는 거는 그 도의 지돌이라고 해서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해주는 문의 회전축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도가 새롭게 만들었으니까 문을 이렇게 열 수도 있고 저렇게 이쪽으로 열 수도 있고 저쪽으로 열 수 있는 그런 회전축으로서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줄 수 있는 계기, 조건을 상징하는 표현 중에 하나를 이제 도추라고 얘기를 했고요. 황홀이라는 것도 이제 뭐냐면 A하고
마이너스 A, 그러니까 나와 타자라는 표현을 한다면 내가 타자한테 비약하는 거, 내가 A가 상대방, 그러니까 마이너스 A, 그러니까 내가 타자로 건너간다는 것을 함축하는 건데요. 이 시기, 그러니까 황홀이나 도추의 상태는 새로운 창조와 생성을 가능하게 하는 역량을 회복한 마음의 상태를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철학자 장자는 도추로 표현을 했고 백남준 예술가는 황홀이라는 걸로 표현을 했습니다. 사장은 호전몽으로 장자가 말하려고 했던 것. 이 장자 본인이 직접 이 책을 쓴 게 아니고 장자 사후에 장자 학파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고요. 이거는 많은 우화들과 에피소드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철학서라기보다는 문학서에 더 가깝습니다. 특히 장자가 총 33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장자의 사상을 가장 잘 반영한 편이 4편인데 그 4편에 7편이 있습니다. 그중 제물론 편에 보면은 호전몽, 즉 나비의 꿈 이야기가 나옵니다. 장주가 꿈속에서 나비가 된 것인지 아니면 나비가 꿈속에서 장주가 된 것인지 알지 못한다라는 내용이 있고 장주와 나비 사이에는 구분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비가 되어야 할 때 나비가 돼야지 장주가 되면 안 되고 장주가 되어야 할 때 나비가 되면 안 돼. 장주가 되어야 할 때 나비가 되면 안 되고 장주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인데요. 즉 타자와의 조를 긍정하고 소통을 통한 주체 자신의 변형을 긍정적으로 본 것입니다. 송나라 상인 이야기입니다. 송나라 상인이 그 모자를 팔다가 옆에 나라인 월나라에 가서도 모자를 팔고 싶어서 월나라로 가게 된 그런 이야기인데요. 근데 월나라에서는 그 사람들이 모자를 쓴 게 아니라 모자를 밀고 머리에다가 문신을 하는 그런 문화였어요. 이 송나라 상인 이야기에서 보듯이 자신이 생각했던 송나라와 실제로 경험한 월나라에는 사실은 차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즉 사유와 삶의 차이 그리고 동일성과 타자성의 차이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송나라 상인이 경험했었던 거, 그리고 원숭이를 키우는 사람의 경험,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주의 경험 모두 보면은요, 판단 중지의 테마와 타자성의 테마라는 양행 논리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판단 중지의 테마라는 거는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상태에서 보면은 송나라 상인이 송나라와 전혀 다른 나라인 타자, 즉 월나라를 가게 되면서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타자성의 테마라는 거고요. 그리고 판단 중지의 테마라는 거는 송나라 사람이 월나라에 이제 결국 들어가서 자기 자신이 모자를 파는 상인이어야 되는데 모자를 팔 수 없게 됐으니까 상인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동일성이 와해되는 듯한 그런 아찔한 경험을 하게 되는데 이거를 판단 중지의 테마라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판단 중지의 테마와 타자성의 테마는 서로 뛸래뛸 수 없는 그런 불가능의 상태로서 둘은 함께 적용돼야 된다라는 양행 논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5장 잃어버린 시간과 타자를 찾아서입니다. 장자는 과거와 현재라는 시간을 없애라라고 충격적인 이제 주장을 하게 되는데요. 아우구스티누스라는 학자는 마음은 기억하고 지각하며 그리고 기대하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외적으로 표현을 하면
기억하는 거는 과거이고 지각하는 거는 현재이고 기대하는 거는 미래라는 시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샤르트르는 시간 의식에 대한 논의를 확장을 해서 인간에 대한 철학적 성찰로 확장을 시켰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존재와 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인간에게는 미리 주어진 본질이 없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간은 스스로 본질을 만드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르고소는 시간을 지속이라는 존재론적 원리로까지 승화시켰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기대의 연속성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장자의 이제 사유가 단순히 전국 시대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대를 넘어서는 보편성을 확보했다는 것을 레비나스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유한성을 부정을 하고 자신의 생각이 보편적이라고 주장하는 게 이제 유아론적인 생각인데요, 성격인데요. 이거는 타자가 배제되어 있고 또 미래를 가진 새로움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유아론적 성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7번째 보시면은요, 저는 이 7번째 보시면은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장자라는 철학에 대해서 우리 철학이 과연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라는 거로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사회적 동물이면서 또 타자와의 이제 사랑과 연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유한성과 타자 사이에 이제 심연을 건너기 위해서는 일종의 결단과 비약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신을 비워야만 합니다. 타자와의 소통을 가로막는 심연 앞에서 우리는 자신이 보물처럼 가지고 있었던 것들, 선입견, 오만, 자의식, 사변적 사유 등등과 경건하게 작별의식을 수행해야만 합니다. 장자의 사유를 통해 타자를 향한 사랑과 연대의 길을 찾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재미없는 일뿐이야. 사랑을 해보아도 놀이를 해봐도 어쩐지